앞서서 이 비즈니스 혁신도 계속해서 혁신적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유형의 새로운 특징을 지닌 여러 가지 혁신 개념들이 등장해 왔고, 그 첫 번째로 지금 파괴적 혁신 또는 와해성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어서 드릴 말씀은 조금 표현 자체가 조금 이상할 수는 있는데요. 양손잡이형 혁신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 아니면 왼손 두 개 중에 한 개를 잘 쓰죠,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는 계속 오른손을 중요한 일에, 힘드는 일에, 핵심적인 일에 주로 쓰고요. 왼손잡이는 정반대로 중요한 일에 왼손을 계속해서 쓰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잘 쓰는 손을 더 잘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어떻게 보면 생존 방식인데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오른손잡이긴 한데 왼손도 잘 썼으면 참 이 상황에서는 좋았겠다. 정반대로 왼손잡이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오른손도 잘 쓸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양손잡이형 혁신이라는 내용은 글자 그대로 오른손과 왼손, 원래 잘하는 것 말고 잘 못하던 것도 같이 잘하게 되는 혁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념적인 걸 일단 먼저 살펴보고 여러 케이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손잡이형 혁신에서 강조하는 내용은요, 혁신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활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탐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영어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exploitation을 말하는 거고요. 이 탐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exploration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용의 초점은 기존에 존재하던 어떤 확실한 것들을 개선시키는데 일단 관심을 둡니다. 반면에 이 탐험 중심의 혁신, 탐험을 지향하는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기회와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활용이라고 하는 건 이미 눈에 보이고 내가 해본 적이 있는 확실한 것들을 조금 더 레벨업 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인 반면에 탐험지향적인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없었고 내가 아직 본 적도 없긴 한데 분명히 뭔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내가 이제 찾아내려고 발견 또는 발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바로 탐험 중심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지금 단어들이 쭉 나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금 편하신 것도 있죠. 바로 딱 봤을 때 이거는 당연한 거구나. 예를 들어 지속성, 유연성. 지속적인 거는 하던 게 계속되도록 하는 거고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 돌변했을 때 거기에 바로 딱 대처하는 거니까 이게 지속성은 활용에 관한 거고 유연성이란 건 좀 탐험과 관련된 게 있겠구나. 위험을 회피한다, 위험을 추구한다, 위험을 감내한다. 위험을 회피한다는 게 있는 걸 또 하는 거니까 큰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은 별로 없겠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고요. 위험을 추구한다는 건 모르는 걸 한다. 불확실한 걸 한번 참여해 본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복은 활용 중심적인 거, 도전은 탐험 중심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실행할 거냐, 실험할 거냐, 계량할 거냐, 발견할 거냐, 이렇게 쭉 보시면 또 정해진 규칙을 준수할 거냐, 아니면 노멀 레인지를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활용과 탐험을 대별하는 내용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별과 채택은 선택지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요걸 택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시도와 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선택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택지는 이렇게 3개 있었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선택지 몇 개를 더 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변이와 시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혁신의 종류를 이 논의에서는, 양손잡이형 혁신 논의에서는 혁신의 종류를 활용지향적인 것과 탐험지향적인 것으로 나누어 본다라는 데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의 종류가 이러하듯이 어떤 사업도 그게 활용 중심의 사업이냐 탐험 중심의 사업이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활용 중심의 사업은 비용과 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반면에 탐험 중심의 사업은 혁신과 성장,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훨씬 더 집중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지향적인 비즈니스는 기존에 하던 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반면에 탐험지향적인 사업은요,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조직 구조 측면에서 보자면 활용지향적인 비즈니스에서는요, 공식적인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들이 중요한 반면에 탐험지향적인 비즈니스에서는 공식적인 거라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여러 가지 제도, 조직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활용지향적인 비즈니스에서는 보통 권위적인 리더가 탑다운형으로 조직을 끌고 나가는 반면에 탐험지향적인 비즈니스에서는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리더가 같이 함께 하면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사업도 나누어 볼 수 있고 혁신도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요.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눴냐 하면 이 성공에 따른 함정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트랩이 뒤따른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뭔가가 잘 맞아 떨어지면 여기서 뭔가가 잘 맞아 떨어진다의 뭔가가 뭐냐면 전략과 업무와 사람과 조직과 조직 문화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경영 관련된 요소들이 서로 간에 잘 결합이 돼서 아주 착착착 잘 맞아 떨어지면 당연히 그 조직이, 그 사업이, 그 기업이 성공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 잘 맞아 떨어질수록 성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이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고 예를 들어 투자자들로부터 공유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은행 같은 데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상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사회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정당성이 확보되면 규모를 훨씬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성공했던 그 방식의 크기를 요 정도 되는 것들을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훨씬 더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고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 수명 자체가 계속해서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되면, 진짜 잘 되면 이런 것들이 이 업종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사업하는 거야 라고 해서 산업의 표준의 지위를 달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성공하면 맞아떨어져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결합돼서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규모가 커지고 조직의 수명도 길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년에서 30년 정도가 흐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조직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미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사고방식과 업무방식이 점점 더 표준화되고 점점 더 동질화되고 유사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는, 우리 업종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요렇게 모아서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렇게 받아들여지면서 결국은 이게 뭐가 되냐면 관성을 형성합니다. 관성을 누구는 자꾸 이제 저 친구는 관성에 쩔었어 뭐 이렇게 나쁜 쪽으로 보지만 관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성이란 게 무엇인가 아주 급격한 변화가 확 닥쳤을 때 어느 정도의 이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방어막 구실도 하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관성한테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건 뭐냐 하면 변화가 반드시 지금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변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게 한다고요? 그래도 옛날에 하던 이 방식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거기에 얽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관성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하튼 관성은 두 가지 포지티브한 네거티브한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관성이 조직 구조 측면에서도 생기고 조직의 인식이나 태도, 문화 측면에서도 관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관성이 생겼을 때 결국은 변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그 강도, 특히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래되는 변화의 강도가 별로 크지 않다면 관성의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성공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외부 환경의 변화 요구 강도가 굉장히 크다면 옛날 그 방식을 고수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과거에 성공했던 걸 더 활용하고 더 확대시켜 오는 과정에서 환경이 돌변하게 되면 뭘 맞이할 수도 있다고요? 조직의 실패, 소멸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무언가를 잘하는 거 그걸로 계속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언제? 환경이 천천히 변하면. 근데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당신이 잘하던 거 그거 의존하면 안 돼.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 말했던 활용과 탐험과 관련해서 보자면 활용으로 성공한 기업은 그 다음번에도 뭔 혁신을 하려고 할까요? 어떤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할까요? 활용이 적용되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탐험으로 성공한 기업은 계속 뭐 한다고요? 그 다음번에도 탐험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해내려고 할 거란 겁니다. 왜? 그걸 잘했고 그걸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공의 함정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량의 함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뭔가 성공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되는데 이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확장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변화된 상황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역량을 갖추지를 못하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정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탐험이냐 활용이냐 어느 걸 더 잘하냐 못하냐를 자꾸 따질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손 중에 오른손만 잘 쓸 거냐 왼손만을 잘 쓸 거냐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양손을 다 잘 쓸 수 있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이런 거죠. 밥 먹을 때는 숟가락질을 오른손으로 하다가 연필을 깎을 때는 왼손으로 해보는 이런 연습을 평상시에 해야 위급한 순간에 오른손이 아플 때도 왼손을 움직여서 자기 몸을 방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탐험을 잘할 거냐 활용을 잘할 거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균형을 추구할 거냐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탐험과 활용의 균형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 균형을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연구된 바들을 쭉 정리해 보면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데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가 사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 그 기업의 조직의 특징, 그리고 조직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최고 경영자, 고위 경영진 우리가 탑 매니지먼트라고 부릅니다. 이 TMT의 여러 가지 특징 이런 것들이
기업이 추구하는 또는 시도하려고 하는 혁신의 유형, 탐험과 활용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은 이 긴장을 갖다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이 잡히도록 하려면 몇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 균형 자체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탐험과 활용 간의 긴장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것들로 자원 배분에 제약이 있냐 없냐, 쓸 수 있는 돈과 가용할 수 있는 기술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냐 별로 없냐에 따라서 어떻다고요? 이 긴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돈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으면 탐험 쪽으로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거냐 장기적인 걸 볼 거냐에 따라서 장기적이면 탐험을 좀 해볼 수 있지만 내일 당장 이번 달에 당장 뭘 해야 돼 하면 활용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영향 요인들도 탐험과 활용 간의 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탐험과 활용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큰 변수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따져보면, 하나는 대리인과 관련된 요소고, 또 하나는 균형 자체를 관리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 대리인이라고 부른 건 주로 누구를 말하냐면 전문성을 지닌 관리자 또는 경영자를 우리가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리에 있어서의 균형이 어떻냐, 그 시각이 어떻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뭐 대리인은 여러 가지 직급에서도 규정될 수 있고 여러 기능 영역에서도 규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개발 부서의 부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리 방식이 어떻냐, 그 사람의 목표와 생각이 어떻냐, 그 사람의 지식 수준과 인지 능력은 어떻냐,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탐험과 활용 사이에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들로 균형 자체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이 세 가지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분리. 조직을 분리하거나 시간을 분리하거나 활동의 영역을 분리하면 둘 사이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뭐 이런 방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맥락의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조직, 시간, 영역을 분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여기서 말하는 구성원들이라 하면 최고 경진부터 일상 관리자들까지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어떤 쪽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둘 사이의 탐험과 활용 사이의 균형이 자생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포인트는 탐험과 활용의 균형에 있다. 균형이 돼야지만 경영 성과가 좋아진다 라고 지금까지 연구들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변수로는 평상시에 조직에서 기업에서 탐험과 활용에 대한 긴장도가 또는 쏠림이 어느 정도인가, 이 자체가 여기 균형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러한 탐험으로 갈 거냐 활용으로 갈 거냐 어느 쪽을 더 중시할 거냐에 관한 이 상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행동적인 변수, 상황과 맥락 관련된 이런 변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전체 인과구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탐험과 활용의 균형, 양손잡이형 혁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전체적인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탐험과 활용 간의 균형을 관리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조직을 분리한다는 건 뭔 뜻이냐면 활용과 탐험 각각을 전담하는 그런 조직 구조를 만들고 각각의 조직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독립적으로 잘 해내면 회사의 어떤 부서에서는 탐험하고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는 뭐다? 균형이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의 분리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특정 시기 동안에는 활용지향적인 혁신, 활용지향적인 사업에 집중하고 그 다음번 시기에는 탐험지향적인 혁신을 한다는 겁니다. 활용과 탐험을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결국 활용과 탐험의 시간 사이클을 작동시키는 방식이 바로 시간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 사슬이 됐건 파트너 선정이 됐건 이런 경영활동의 특정 영역에서 세부적인 활동 영역에 어떤 영역은 활용을 하도록 유도하고 어떤 영역은 탐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부문에서는 활용 중심적으로 혁신 추진하게 하고 마케팅 부서에서는 탐험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부서, 서로 다른 활동 영역에 서로 다른 혁신의 유형을 배정해서 결국은 전체 조직 차원에서는 균형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바로 영역의 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직 맥락의 융합은 이 신장, 자율, 신뢰, 지원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요소가 조직의 분위기나 조직의 맥락으로 정착되게 되면 요 네 가지가 잘 갖추어지면 구성원들은 뭐 한다고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탐험과 활용 사이에 균형 추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최근 등장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세팅을 잘 갖추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러면 결국은 단위 조직 내에서 갈등 상충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까지 연구된 균형을 추구하는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어느 걸 더 잘할 거냐가 아닙니다. 균형 추구에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한편으로 또 왜 드리냐면 이 활용과 탐험 간에 역설적인 관계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앞서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특정 시점에 활용하면 그 다음 시점에도 잘하던 걸 또 하게 되니까 또 활용하고 또 활용하고 활용하던 사람은 계속해서 활용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너셔가 형성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꼭 이렇게만 되는 것인가? T0 시점에 활용하면 T1 시점에 탐험을 하는 데는 도움될 거는 정말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될 것만 계속 존재한다. 이게 과연 말이 되냐? 이제 이걸 좀 사람들이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시자고요. T 시점에서 활용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활용을 더 잘 추구하게 될 능력이 더 쌓이겠죠? 그래서 활용을 더 잘하게 될 겁니다.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는 뭘 줄인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낭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낭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조직 내부에 뭐가 더 생긴다는 얘기일까요? 여유가 더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낭비를 줄였으니까 조직 내부에 조직 여유, 슬랙 리소스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직에 여유로운 자원이 많이 생기면 이 여유로운 자원을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시간과 노력과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소요되는 탐험적인 활동에 아낀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해서 탐험도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T 시점에서 탐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서 성장 기회를 더 높였어요. 과거에는 동그라미 영역만 하다가 이번에는 세모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 사업을 키워왔던 우리 내부의 강점인 방법을 요 새로운 시장의 접목에서 이 시장을 더 키우는데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지고 이 기회에 활용을 다시 적용시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활용을 낳는다가 아니고 활용이 탐험을 낳고 탐험이 활용을 낳는다는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만약 해본다면, 중요한 게 기계적인 균형을 달성하는 게 아니고 조직 내부에 이 균형이 더욱더 유연하게 달성되도록 유도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결국 활용과 탐험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관련해서 공동의 전반관리자를 임명하는 거, 상이한 문화는 허용하되 강력한 공유된 비전으로 조직을 통합시키는 거, 제한된 숫자 중심으로 관리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특정 표적에만 실행하고 나머지 것들은 너무 개수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양손잡이형 혁신 경험, 성과를 갖춘 이런 구성원들을 여러 부서에다가 확산 배치하는 거, 또 이런 친구들을 훨씬 더 빨리 승진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성 자체를 훨씬 더 조직 내부에서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한 균형 추구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또 기존 신규 사업 간의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만들거나 아니면 중요시하는 공유 가치를 강화하는 거, 당연히 이런 것들이 균형 추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되는 것들, 특히 상명하복 구조로 되는 것들을 배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굉장히 직급이 높은 경영진이 일선 현장을 방문해서 그러한 일선 현장의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사일로적인, 기계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 분위기와 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규 사업 각각의 기회와 위협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항상 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요즘은 외부자 관점을 어떻게 배양할 거냐. 조직 내부에 있는 구성원이지만 시각은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필요하냐면 구성원들을 조직 내부에서만 활용하지 말고 조직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업체, 다른 기업과 협력해 볼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면 이런 구성원들이 훨씬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최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 균형, 활용과 탐험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주주나 경영진들이 매출에 이거 조금 덜 나오더라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순이익열만지에 매몰되지 않을 필요도 있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이익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주들조차, 최고 의사결정자들조차 신경 써야만 되는 균형 추구의 여러 가지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브랜드, 자산, 경험, 프로세스들을 서로 간에 빌려서 공동해서 쓸 수 있는, 이걸 공유하거나 이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조직의 독자성은 유지하되 배척은 절대로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직 분위기를 만들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이 활용과 탐험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을 잘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균형 추구 노력과 관련해서 신경 쓸 수 있는 게, 자율권을 부여하되 느슨하게 통제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느슨한 통제라고 해서 통제 자체를 더 많이 해서는 곤란하고요. 통제는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간의 시너지를 추구해보는
이 두 사업, 상충되는 활용이 중심인 기존 사업과 탐험이 중심인 신규 사업을 가지고 시너지를 추구하도록 또 다른 이 사업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탐험과 활용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중요한 대안이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게 좀 애매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기존과 신규 사업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관 평가의 반대가 객관적 평가인데요. 객관적 평가는 보통은 개수화되어 있는 어떤 기준들입니다. 이것들은 뭐 사실은 말은 객관적이지만 주관이 거의 배제될 경우가 많은데요. 양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객관화됐다는 양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어떤 인식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것들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질 때 활용과 탐험 간의 혁신 균형이 조직 내에서 훨씬 더 확대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서 조직 맥락을 융합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양손잡이형 혁신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 얘기의 이제 아주 심플한 본질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복종하고 구성원들 각각이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 의사결정의 영역을 한정 지어놓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통제하고 점검하는 이런 방식으로 경영이 주로 거대 기업, 대규모 기업에서 많이들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러한 조직의 분위기, 조직의 맥락을 누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특정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복종할 게 아니라 상호 간에 신뢰하고 제약을 걸 게 아니라 훨씬 더 펼칠 수 있는 신장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통제나 점검할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과거의 조직 맥락을 새로운 형태의 조직 맥락으로 바꾸어 놓으면 이 상황에서는 활용을 추구할 사람은 활용을 또 열심히 하고 탐험을 추구할 사람은 알아서 탐험을 열심히 해 나간다는 거죠. 같은 부서 안에 있더라도 이렇게 명령, 통제, 순종, 제약 이런 것들로 조직이 작동될 때와 달리 자율, 신뢰, 신장, 지원으로 조직이 작동되게 되면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높은 성과, 높은 목표에 도전하게 되고 그 와중에 구성원 누군가는 활용을 더 열심히 하고 과거보다 또 누군가는 탐험도 새롭게 막 해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요 네 가지가 잘 갖추어지는 게 새로운 조직 맥락을 갖추는 게 중요할 뿐이다. 물론 이제 같은 부서 안에 있더라도 누구는 활용 열심히 하고 누구는 탐험 열심히 하면 이 사이에 당연히 뭐가 발생한다고요?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들을 부서장이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당연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직 맥락 융합 기반의 이 양손잡이형 혁신 추구에서는 전통적인 거대 기업의 조직 맥락을 새로운 형태의 네 가지 요소로 자율, 신뢰, 신장, 지원 이 네 가지로 바꾸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양손잡이형 혁신이 추구된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비즈니스 혁신이란 그 개념이 정체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해 오면서 새로운 혁신적인 경영혁신의 새로운 컨셉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두 번째로 오늘 양손잡이형 혁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